왜 갑자기 윤지가 비명을 질렀지? 좀 비겁하신가 보다. 잘못해서 걱정이야.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질문은 좀 내가 공부하면서 그냥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았어. 그 정도도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권 이런 거 어디에다가 정리 같은 거 좀 해놔. 어쨌든 사회 지문이라서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물건인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물건에 해당한대. 자, 물건 중에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이야. 부동산. 이게 동산이라는 게 있잖아.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고 해.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요. 오케이? 따라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그러면 이따 아파트는 뭐에 들어가는 거겠어?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겠지. 부동산. 그걸 매매할 때 매수인 뭔지 알아야지. 매수인이 뭐냐? 물건을 나는 그리고 매도인은 뭐냐? 물건을 파는 사람이겠지.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 그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있잖아.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해. 오케이?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대. 다시 해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뭘 줘? 돈. 계약금을 준다고. 얼마 정도 주지? 10%.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집 샀잖아. 근데 그게 6억 1,500짜리야. 그럼 얼마를 주겠어 지금 내가 걔한테? 아직 내가 집을 다 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6,150만 원을 계약금을 줬다고. 이해되나? 관행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계약금이자 뭐가 돼? 위약금 뭔지 알지? 약속을 어기면 안 돌려받는 거.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그리고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친구들? 계약을 해지해. 그럼 매수인은 뭘 포기하냐? 계약금을. 근데 매도인도 계약하기 싫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금 5억에 매가 되었다. 그리고 잔금을 내년에 치르기로 한 거야. 3월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 3월에 아파트를 팔려고 아파트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에 팔기로 했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잖아. 이해되나?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떴다고 치자고. 그럼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1억 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7억을 주고 팔아도 나 1억 남잖아. 그럼 계약 취소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매도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에 얼마를 준다고. 이때는 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된다고. 계약금에. 이해되니? 자,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그럼 중도금의 개념도 정리가 되겠네. 중도금은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 남은 대금 중 추가 지급하는 게 중도금인데 이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이게 지급되는 순간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해진다. 윤지야 거꾸로 생각해봐. 중도금 안 내면 해지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지한다고? 2배 내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한다고. 쉽지? 이후에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 대금이 지금 마무리되면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서류를 건네받는다. 그럼 이제 잔금을 다 치웠어. 잔금이 남은 대금이 되겠지? 자, 요거 정인 거는 그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거죠. 그게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이해되나요?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서류를 건네받는다. 서류. 이로써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등기 필증까지 받으면 매매 계약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죠? 다 이해가 됐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나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에다가 내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치는 게 5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등기까지 쳐야 마지막 이제 매매 과정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냐? 자,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대. 다시 부동산이지 이거 부동산 개 물건 지배력을 가는 권리 그거는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를 해.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면 이런 거 좀 제발 기억해라. A가 아니라 B.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이라고 했어. 그리고 한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어. 예를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고 등기부에 표제부 있지? 등기부의 표제부 거기에는 아파트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에요. 그리고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사항이에요. 그리고 을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 전세권, 저당권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을구에 기재된다고 해서 지금 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뭐니? 그게 저기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쉽네. 그럼 3문단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 등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윤지야?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등기라는 게 거래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정리가 돼야지. 기입등기가 뭔지는 정리가 돼야지. 기입등기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그게 기입 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작권 설정 등기 같은 것들이 기입 등기에 해당한대.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사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질적 법률 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걔를 경정 등기라고 한다. 너무 기니까 이 정도만 쓸게.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한대. 경정 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정 등기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줬지.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 표시 경정이 있고 그리고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권리 경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 등기 권리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 방금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는 사람이라며? 그럼 이거 앞에서 아파트 매수인, 매도인으로 치면 누구랑 같은 사람이니? 얘가 매수인이랑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니까, 그치?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이니까 얘는 매도인이랑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같이 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자, 아파트 매매약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당연하지.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 매도인이니까.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거 읽기 전까지. 내가 아파트 산 다음에 그 부동산에 나한테 등기를 치라는 거야. 그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근데 여기 읽고 보면서 알았어.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실제는 등기를 치는 게 매수인의 권리가 의무가 아니라고. 그냥 매도인에게 권리를 위임받아서 매수인이 처리하는 것 뿐이지 이게 꼭 매수인의 의무는 아니라고. 됐나? 다음에 아마 니한테 이해하기 가장 어려웠던 문단이 내 생각에는 5문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만 잘 이해됐다면 12번 문제 3점짜리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12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여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을 거야. 나머지는 다 쉬운 건데 여기 마지막 문은 하나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었어.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다. 자,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대.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그럼 은영아, 물건이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권리라며? 그럼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아? 지배력을 갖는 권리의 변동에는 효력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물건 샀는데 그게 만약에 등기상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럼 내가 산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뭐.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분명히 앞에서 성립 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고 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물권 변동에
있다고.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물권 변동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항 요건주의예요. 그럼 대항 요건주의와 성립 요건주의의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이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 둘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이해시켜 줄게. 자, 여기 윤지야. 공시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거 등기 봐봐. 아까 아파트 매매했을 때 있잖아. 계약금 내지. 중도금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냈다 치자잉? 잔금 치워? 그럼 아파트 돈 다 냈지? 그럼 나 내 아파트 파는 애한테 뭐 받아? 등기 필증 같은 서류 받지? 그럼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쳐야 이 매도가 끝난 거야. 매수가 끝난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등기 과정까지는 안 갔을 때 내가 다 서류도 받았고 돈도 다 냈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샀다고 인정해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 등기의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립 요건주의는 내가 등기까지 치지 않으면 이 아파트 내가 샀다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항 요건주의는 내가 산 거는 효력이 있어. 내가 산 건 산 거야. 등기 아직 안 쳤어도. 다만 야 뭐라고 했냐면 제3자에게 물권 변동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대항 요건주의로 인해서 했다고 가정해볼게. 내가 예를 들어 윤진의 집을 샀어. 돈 주고. 그럼 이제 내가 법무사에게 요청해서 등기를 쳐야 되지. 근데 아직 등기는 못 쳤어, 은영아. 근데 윤진의 아파트는 샀다? 근데 내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어. 그래서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야겠어. 근데 은행이 날 뭘 믿고 대출해주나? 그래서 내가 야, 나 윤진의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은행이 윤진의 집을 나의 뭘로 인정해줘야 돼? 재산으로 인정해줘야지 그 재산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못 갚으면 윤진의 집 은행이 뺏어갈 테니까. 이해되냐? 근데 만약에 성립 요건주의라면 아직 윤진의 집이 내 거로 인정을 못 받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대항 요건주의에서도 윤진의 집을 은행에서는 내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성립 요건주의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효력이 없고 다만 대항 요건주의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인정해준다는 차이가 있다. 그것만 이해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법제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지.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항 요건주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등기 효력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대항 요건주의로 취급을 하고 있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한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일본어는 적절한 걸 고르는데 소유권과 같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일문단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게 근거 아니야? 너무 쉽죠. 이거 틀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등기부의 일부가 아니라 그런 거 변호사 어디다 적혀있어? 갑부에다 적혀있잖아. 갑부. 그 다음에 3번에 등기부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 중심으로 한다? 미친 거 아니냐? 아까 부동산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거 잘 봐봐. 근데 이 문단 네 번째 줄 찾아볼래? 이 문단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 맞아. 네 번째 줄. 이 문단 네 번째 줄 찾아봐. 선생님이 이런 문장 잘 보라고 했지.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으로 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봐봐. 선택지 3번. 등기부 편성은 권리자 중심으로 한다. 방금 읽은 거 다시 봐봐. 부동산 중심으로 한다. 그치? 이게 A가 아니라 B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비문학 때 그렇게 이 문장 구조 보이면 제대로 읽고 가라고 한 거야. 이렇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부 관련된 건 당사자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미친 거 아니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것도 이 문단에 나오지? 그 다음에 저기 5번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있다.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문단에서 그거 하나밖에 못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거 바로 니네가 아까 듣던 부동산 중심으로 하면 다음 문장 있잖아.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며. 5번도 안 되는 거지. 다음 12번에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 그게 4문단에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며. 그럼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냐? 그거 1번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다. 미친 거 아니야?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라니까. 뭘 등기 의무자야. 난 이거 한참 의심했다.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이건가? 하고. 2번인 거지 뭐. 그 다음 3번에 매수인이 매매 원인으로 등기 명의인 변경을 신청하는 건 기입 등기 이렇게. 새로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기입 등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하면 서류를 건네줘야 한다. 매매대금 완납한다는 건 잔금을 치른다는 얘기지? 그럼 뭘 주라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필증 같은 서류를 주라고 1문단에서 봤잖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있잖아. 중도금 내면 일방적 해지가 안 된다며. 그럼 중도금 안 내면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2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그러니까 2, 3, 4번 중에서 골랐으면 아예 글을 잘못 읽은 거고 1번이나 5번 중 골랐으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문단을 이해 못한 거고 2, 3, 4번 중 하나를 골랐으면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1번 봐봐. 대항 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등기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항 요건주의가 아까 뭐였냐?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해준다고 했지. 그럼 등기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등기 소유권 변동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등기 안 쳤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하겠지. 그럼 이번에 등기는 물건의 거래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 판매 거래항을 공시하고 등기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3문단 처음에 써있잖아. 3문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써있잖아. 3번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전환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 등기에 해당한다. 꼭 기입 등기에 그대로 그 문장 써있고 4번 신청사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계제가 있으면 경정 등기를 신청해서 경정 등기 3번에 똑같이 써있잖아. 근데 5번 봐봐.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법제에서 벌써 끝나거나 우리법제는 성립 요건주의가 아니라 대항 요건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니까 우리 법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이미 우리 법제에서는 그거 선택하지도 않았어. 이해됐니? 네. 13번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답이 1번이 13번은 1번이고 12번은 5번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잖아. 나는 너네한테 이 정도 개념은 좀 가지고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이 정도 있지? 이런 건 부동산 지분 나올 때 진짜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 특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물건 같은 거는 너네가 모를까봐 개념적으로 해주잖아. 근데 매수인, 매도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다? 그치?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인 매수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인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는 것은 위약금과 마찬가지의 개념에서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문을 읽어봐도 매수인과 매도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에서는 매수인, 매도인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돼? 개념을 주는 건 그래도 지문에 개념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안 주잖아, 얘네들은.
얘들 그런 건 얘네가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고 법 지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얘네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할 때 네. 정리해 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네. 그래서 비문으로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